우리는 보통 시간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 당연한 상식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반기를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발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밀한 원자시계로 이미 증명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죠. 지구 중심에서 더 가까운 당신의 발은 머리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뿐, 당신의 발은 머리보다 아주 조금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은 사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편리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산 정상에 있는 오두막에서 평생을 살기로 했고, 다른 한 명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산에서 산 친구의 시계는 바닷가 친구의 시계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세포와 신체적 나이도 더 많이 먹어 있겠죠. 두 사람의 삶은 각기 다른 시간의 강물 속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같은 지구 위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높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며 왜 세상을 시계 바늘의 움직임으로만 이해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의 속성들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유일성, 방향성, 그리고 독립성까지 말이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시간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일의 약속과 어제의 추억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합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쓰인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시계를 잠시 내려놓고 시간이라는 마법이 어떻게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특수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장소의 종속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면과 저 높은 산맥 위에서 흐르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시간의 유일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마주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시간이 장소마다 다르게 흐른다고? 그건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닐까? 혹은 측정 오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계의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우주의 설계도면 자체가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적인 인물이 발견해낸 이 진실은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의 GPS 시스템조차 이 시간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단순히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이 아닙니다. 중력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천의 형태를 뒤틀어버리는 힘입니다. 지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주변의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에 더 가까운 해변가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릿느릿 흐르고, 지구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진 산 정상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물처럼 우주 전체를 일정한 속도로 가로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이 생각했던 시간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시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그런 전우주적인 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각 장소마다, 각 물체마다 자신만의 시계가 따로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볼링공 주변의 매트리스는 움푹하게 패이겠죠. 이 움푹 패인 정도가 바로 중력입니다. 그리고 이 패인 곳 안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이라는 실타래는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져 천천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커다란 공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의 왜곡 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간이 진짜 시간인가요? 산 정상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해변의 시간일까요? 정답은 둘 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것이 진짜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산에게는 산의 시간이 진실이고 바다에게는 바다의 시간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비슷한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수많은 웅덩이와 시냇물이 제각각의 속도로 엉켜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시간과 저 멀리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의 시간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의 숫자는 사실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장소에서의 아주 특수한 속도만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1초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느 행성에서 느끼는 1초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두에게 공평한 시계를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같은 지표면 위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그 미세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결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아주 유연하고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유일성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아주 상식적인 개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온 단어, 바로 지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장소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면 과연 우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느끼는 현재와 저 먼 우주의 현재를 연결해주는 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 역시 알고 보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사실 우리 주변의 아주 좁은 공간에서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고 시간의 흐름이 장소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유한다고 믿었던 현재라는 무대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때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현재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던 지금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동시성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나야 할 때를 맞이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이 수억 년 전의 과거이듯 내가 이곳에서 지금이라고 외치는 순간은 우주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시간의 절대적 흐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파편화된 순간들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시간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지금 뭐해? 지금 당장 만나자. 같은 말들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은 우주 전체에 걸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사건의 단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영화의 한 프레임을 딱 멈춰 세운 것과 같죠. 하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본다면 이 지금이라는 말은 우주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이라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먼 곳을 한번 바라볼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 중 하나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망원경으로 그 별을 본다면 우리는 그 별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4년 전 그 별을 떠난 빛을 이제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별이 1분 전에 폭발해서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그 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예쁘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별의 진짜 모습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4년 뒤에나 알게 될 폭발한 모습일까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므로 우리에게 도달하는 모든 정보는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면 우리는 250만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주 먼 심우주를 본다면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먼 우주의 이야기잖아요. 내 앞에 있는 친구와 내가 공유하는 지금은 진짜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은 너무 둔해서 빛이 이동하는 찰나의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가 1m라면 빛이 친구의 얼굴을 반사해 내 눈에 들어오는 데는 약 3억 분의 1초가 걸립니다. 우리 뇌는 이 미세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금이라고 퉁쳐버리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느끼는 지금은 우리 주변의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유효한 거품 같은 개념입니다. 이 거품을 조금씩 넓혀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달에 가 있는 우주비행사와 화상 통화를 한다면 약 1.3초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내가 안녕이라고 말한 지금과 그가 내 목소리를 듣는 지금 사이에는 이미 틈이 벌어집니다. 화성에 가 있다면 그 틈은 수십 분으로 늘어나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공유한다고 믿었던 현재라는 평면은 구겨지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주 전체를 평평하게 가로지르는 공통의 현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환상일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직선상의 화살표로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의 극히 일부만을, 그것도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거나 거대한 블랙홀 근처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간의 순서조차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환상을 갖게 된 걸까요? 왜 우리 뇌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금이라는 개념을 이토록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3억 분의 1초의 차이를 일일이 계산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현재라고 믿는 편이 사냥을 하고 위험을 피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편집된 진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지금이라는 말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에는 수억 개의 지금이 각자의 장소에서 제각각의 속도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은 모두가 함께 타는 거대한 기차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방향과 속도로 걸어가는 광장과 더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기묘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우주 공통의 현재가 없다면 과거와 미래는 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 시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 눈을 가리는 마법 같은 거짓말이라면 왜 우리는 한 번 엎지른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 없고 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가는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주에서 유독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법칙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법칙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것이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열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여기서 시간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주에 흐르는 보편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분명한 전과 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이 열의 움직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화살은 사실 우주가 조금씩 식어가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는 과정이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과정처럼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무질서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환상의 정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왜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유일한 실마리인 열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흩어지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시간이라고 믿는 거대한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과거와 미래를 구분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는 일들의 목록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 법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당연한 구분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심지어 현대의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발견한 우주의 근본 방정식들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구대 위에 놓인 두 개의 공이 부딪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영상을 거꾸로 돌려본다고 해서 우리가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외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이 튕겨나가는 각도와 속도는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물리 법칙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우리가 아는 시간의 방향성, 즉 시간의 화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컵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면 그 파편들이 다시 모여 완벽한 컵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가만히 두면 식어버리지만 차가운 커피가 스스로 주변의 열을 빨아들여 뜨거워지는 일도 없죠. 물리법칙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토록 명확한 방향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열입니다. 19세기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한 수많은 방정식 중에서 오직 이 열과 관련된 공식만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합니다. 커피가 식는 과정은 열이 주변으로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컵이 깨지는 과정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며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즉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만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유일한 물리적 근거는 바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자와 원자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눈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그 눈으로 본 세상에는 열이라는 개념도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입자가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역학적인 운동만 보일 뿐이죠.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를로 로벨리는 우리가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수억 개의 분자가 내는 열기 중에서 그저 뜨겁다 혹은 차갑다는 전체적인 평균값만을 감지할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관찰할 때 발생하는 이 정보의 누락, 즉 흐릿함이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카드 한 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새 카드를 사서 열면 빨간색과 검은색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카드를 섞기 시작하면 순서는 점점 엉망이 됩니다. 이것이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질서라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카드 52장이 어떤 순서로 섞여 있든 각각의 상태는 수학적으로 동일한 확률을 가집니다. 다만 우리가 색깔별 정렬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멀어지는 것을 시간이 흐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관찰자인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아주 일부분만을, 그것도 아주 거칠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라는 구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악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 정지된 풍경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기억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겨진 파편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된 것입니다. 마치 눈 위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열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흩어지는 그 짧은 찰나들이 겹쳐지면서 우리 뇌는 그것을 하나의 연속된 드라마로 편집해냅니다. 결국 시간의 화살은 우주의 근본 원리가 아니라 통계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입자가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종의 거대한 착시인 셈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에너지가 흩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방향성마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시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매끄럽게 흐른다고 믿었던 이 시간의 강물은 사실 아주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디지털 사진을 확대하면 결국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듯이 시간 역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집합일 수 있다는 가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부드러운 연속체가 아니라 거친 모래알 같다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대담한 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망토를 들춰냈을 때 나타나는 그 불연속적인 실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혁명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주 매끄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릴 때 내 손이 움직이는 경로는 아주 부드러운 선을 그리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와 2초 사이에는 수많은 찰나가 있고 그 찰나를 다시 쪼개면 더 짧은 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0과 1 사이에는 무한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매끄러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주는 사실 아주 거친 모래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보는 디지털 화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그 안의 영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돋보기를 들고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사각형의 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화면 속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사실 이 픽셀들이 아주 빠르게 색을 바꾸며 만들어낸 시각적 착각일 뿐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우리 우주의 시간과 공간 역시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라는 단어는 원래 덩어리 혹은 알갱이를 뜻합니다.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양자역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원리는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찾아냈는데 이를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44 제곱초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찰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1초라는 시간은 이 플랑크 시간이라는 알갱이가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즉 시간은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모래알들이 쏟아지는 모래시계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를 플랑크 시간 단위로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졌다면 세상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툭툭 끊어지는 슬라이드 쇼처럼 보일 것입니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실타래 자체가 그 알갱이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던졌던 유명한 역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결코 추월할 수 없다는 이야기 말이죠.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가면 그 사이에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가 있고 다시 그 거리의 절반을 가면 거북이는 또 조금 더 앞으로 가 있을 것이니 거리를 무한히 쪼개다 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당연히 아킬레우스가 이기지만 수학적으로 이 역설을 푸는 것은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알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이 문제는 아주 명쾌해집니다.
시간과 공간은 무한히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가 존재하므로 아킬레우스는 그 최소 단위를 껑충 뛰어넘어 거북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갱이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알갱이 자체가 시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의 허공에는 계단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연속성은 우리 뇌가 그 미세한 틈을 부드럽게 메워준 결과입니다. 세상은 사실 불연속적이고 거칠게 깜빡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깜빡임이 너무 빨라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들의 연속이라는 점,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존재한다는 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은 우주라는 무대 위에 미리 깔린 카페트가 아니라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아주 작은 구슬과 같습니다. 구슬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시간을 하나의 고정된 배경으로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에 시간이 흐르고 그 위에 물체들이 놓여있는 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간의 알갱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춤판에 가깝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고 공간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이토록 거칠고 불연속적인 알갱이라면 그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상의 모습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사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나무, 바위, 사람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존재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고 믿죠. 하지만 시간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찰나의 알갱이들이라면 그 위에 서 있는 존재들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보려 합니다. 시간이라는 알갱이들이 빚어내는 우주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역동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부재 속에서 요동치는 우주의 생명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멈춰있는 것들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끊임없이 깜빡이며 일어나는 사건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물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창밖에는 나무와 건물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은 한자어 그대로 일에 쓰이는 물건이나 물리적인 형체를 뜻하죠. 사물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어제 본 책상은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하지 않는 단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우주는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물과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사물은 그곳에 있는 것이고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름은 사물일까요? 사건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름을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구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증기가
특정한 조건에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구름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폭풍은 어떤가요? 폭풍이라는 이름에 고정된 알갱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습도, 온도가 복잡하게 얽히며 만들어내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놓인 돌멩이는 사물인가요? 사건인가요? 이건 당연히 딱딱한 사물이지 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위를 아주 길게 늘려서 생각해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수억 년이라는 시간을 1초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인의 눈을 가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돌멩이는 지각 변동에 의해 솟아올랐다가 비바람에 깎이고 닳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찰나의 사건처럼 보일 것입니다. 산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영원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우주의 긴 역사 속에서 사는 파도처럼 솟구쳤다가 가라앉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결국 사물과 사건의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믿는 것들은 단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건일 뿐입니다. 돌멩이는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인간의 삶은 그보다 조금 빠르게 일어나는 사건이며 번개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주에는 영원히 멈춰있는 고정된 실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며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문법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명사로 이해해 왔습니다. 나무, 사람, 별이라는 명사들이 주인공이고 성장하다, 사랑하다, 빛나다 라는 동사는 그들이 하는 부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동사들의 향연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곧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나라는 사물이 아니라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경험과 세포의 변화가 빚어내는 하나의 장대한 사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왜 굳이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사물은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건은 반드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으려면 군인과 영토와 갈등이 있어야 하고 입맞춤이라는 사건이 있으려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를 사건의 집합으로 본다는 것은 우주를 수많은 상호작용의 그물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로 내려가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알갱이가 아닙니다. 전자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거나 관찰될 때만 비로소 어디에 있다는 성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때의 전자는 우주 전체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흐릿한 가능성일 뿐입니다. 즉,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맺기라는 사건들만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안정감 때문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세상을 딱딱한 고체들로 가득 찬 전시장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세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정말로 멈춰있는 사물들의 집합이었다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세상이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심지어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까지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된 상태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주는 모두
거대한 사건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게 요동치는 사건들의 연속이고 우주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제와 오늘 똑같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라는 서랍장과 미래라는 계획표가 이토록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환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실체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우리라는 아주 작은 존재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으로 재해석되는지 그 비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외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그토록 견고한 성을 쌓게 되었는지 그 열쇠는 우리 뇌가 가진 아주 특별한 기능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사실 뇌가 흩어진 사건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편집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모호하고 시간은 알갱이처럼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외부 우주가 아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주 작은 우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정체는 사실 우주의 법칙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아주 특수한 방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흐르고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는 하나의 음표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지금 들리는 음표 하나만을 따로 떼어 인식하지 않습니다. 방금 지나간 음표를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올 음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음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의 파편들이 툭툭 끊겨 들릴 뿐이겠죠. 우리가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뇌가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끈으로 이어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 그는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으며 현재는 오직 주의 집중 속에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은 너무나 짧아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우리 마음은 그 짧은 순간들을 넓게 펼쳐서 흐름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 뇌는 일종의 기억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각 정보들을 과거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연속적인 드라마로 편집해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엔트로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 방향으로만 느끼는 이유는 우리 뇌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사건은 우리 뇌의 시냅스 사이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하얀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지나갔음을 짐작하듯이 우리 뇌는 과거의 흔적들을 연결해 시간이라는 가상의 선을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밖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제조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왜 이런 수고로운 일을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야만 포식자를 피하고 음식을 구할 수 있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단단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화살은 사실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발사한 예측의 화살인 셈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것도 결국 이 기억의 사슬입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기억이 하얗게 지워진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뜬 여러분은 여전히 나일까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그대로겠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은 산산조각이 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동일시하고 그 연결된 선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거친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뇌가 만들어준 가장 정교한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짧은 순간은 무엇일까요? 카를로 로벨리는 이것을 흐릿함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원자가 움직이는 미세한 정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정보를 다 처리하기에 우리 뇌는 너무나 작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주 뭉뚱그려서 흐릿하게 바라봅니다. 이 흐릿함 때문에 사물 사이의 미세한 인과관계가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악하는 신과 같은 시야를 가졌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거대한 풍경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한정적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의 방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벽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기억에 기반하듯 우주의 시간 역시 사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때 나의 시간과 상대방의 시간은 서로 얽히며 새로운 우주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은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개인적인 기억의 방에서 걸어나와 우주 전체를 촘촘하게 잇고 있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을 바라보려 합니다. 시간이 배경이 아니라면 우주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무엇인지 찾아 나설 때입니다. 그 힘은 사물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의 속살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에 시간이 흐르는 무대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내는 눈부신 관계의 그물망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상식은 이와 정반대였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우주를 거대한 빈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공간이라는 자리가 있고 시간이라는 시계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으며 그 위에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물체들이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카를로 로벨리가 들려주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세계는 이 상자 자체를 치워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물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물은 아주 특이해서 그물코와 그물코가 만나는 매듭이 없으면 그물이라는 형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실과 실이 서로 얽히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공간이라는 형태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공간이라는 배경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알갱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그 상태 자체가 곧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원자 그리고 빛마저 싹 다 사라진다면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고전적인 물리학자들은
텅 빈 공간과 흐르는 시간이 남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단호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물질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 속의 예시로 가져와 볼까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죠. 가족이라는 물리적인 상자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라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고 대화하는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가족이라는 실체가 나타납니다. 만약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를 전혀 모르는 타인이 된다면 가족이라는 공간은 증발해 버립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도 이처럼 존재들 사이의 끈끈한 얽힘 속에서 태어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관계적 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사과 자체가 원래부터 빨강이라는 성질을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의 빨간색은 빛이 사과에 부딪히고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의 세포와 만나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빛이 없으면 색도 없고 보는 이가 없어도 색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물의 모든 성질은 이처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정의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얽힘의 최소 단위를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 루프들은 공간 속에 놓여있는 실가닥이 아니라 루프들 자체가 서로 고리를 만들며 공간의 직무를 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루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태를 변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정체입니다. 즉 우주는 정지된 사진들의 모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관계의 지도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 역시 새롭게 정의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라는 알갱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죠. 하지만 관계의 우주론에서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만남, 내가 읽은 책, 내가 머무는 장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정의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때 가족, 직업, 고향, 친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그물망 위에 놓인 하나의 매듭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외로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시각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에 충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고 무언가에 마음을 쏟는 매 순간 우주는 그만큼 더 풍성한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세상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를 증명해주는 따뜻한 연대의 장소인 셈이죠. 우리가 만약 우주를 아주 정밀한 지도로 그린다면 그 지도의 선들은 도로가 아니라 존재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와 영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빛, 내 곁에서 숨쉬는 소중한 사람, 심지어 내 발밑에 단단한 흙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빚어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거대한 관계의 춤사위만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흐르는 화살이 아니고 공간이 텅 빈 무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마주하느냐가 우주 전체의 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내가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시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다시 우주의 그물망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물리학이 말하는 진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끝없는 상호작용의 춤사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고유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냉혹한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연한 가능성의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시간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지금이라는 환상이 무너졌으며 세상이 사물이 아닌 사건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시간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눈부시게 만드는 유한함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사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소중한 주인공들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관계의 그물망에서 다른 형태의 사건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믿어왔던 시간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았습니다. 산과 바다의 시간이 다르고 우주 전체가 공유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은 매끄러운 흐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깜빡임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허망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붙잡으려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내 뇌가 만들어낸 편집된 허상일 뿐이라니, 마치 소중한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본 기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를로 로벨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위로를 건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삶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는 매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아주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잠시 모여든 에너지가 빚어낸 눈부신 우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슬퍼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잠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을 배경이 아닌 관계와 사건으로 본다면 죽음은 단순히 이 특별한 상호작용이 멈추고 우리가 다시 우주의 거대한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에 들기 전 우리가 하루의 피곤을 잊고 평온해지듯 생명이라는 긴 낮잠을 자고 난 뒤에 찾아오는 휴식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흔적들이 우주라는 그물망의 한 부분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이 영원히 피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절이 지나면 시들고 져야 한다는 그 유한함이 있기에 우리는 봄날의 꽃잎 하나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누는 대화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이토록 소중하게 다가올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주에서 유독 우리만이 흐름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뜬 눈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세상이 조금은 흐릿하고 편집된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쌓아온 삶의 무게와 사랑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차가운 공식 너머에는 이토록 따뜻하고 생생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 숫자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리를 재촉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있다는 즐거운 박동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는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사건들입니다. 이 유한함이야말로 우리 삶을 영원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우주가 숨겨둔 가장 큰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우주 안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춤추며 저마다의 빛깔로 사건들을 빚어냅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발견한 시간의 진실은 우리를 허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모든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우주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